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법률상담에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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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또 상담해 주시길 약속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까요? 주식 사기를 당했어요. 공탁한 토지 보상금 되찾으려면 상속인이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폭행하는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려면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 성매매에 관해서 법률적 사실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성매매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뭐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성매매라는 게. 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교행위라든가 혹은 이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법에서는 어떻게 다스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 처벌의 근간이 되는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근거법령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이 법은 성매매, 매매, 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 엄격한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그리고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 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매매 알선 행위라는 것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로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제공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한 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저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성매매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20년이나 지났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맞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뭐 이렇게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암암리에 또 음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처벌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올해만 해도 성매매로 검거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는 4,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268건 발생을 하였고 성판매자 및 구매자는 4,61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에는 3,402건, 2021년에는 3,147건, 2022년에는 3,680건이 발생해서 각각 9,019명, 7,134명,
7,501명이 검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검거된 수치만 이렇지 또 통계적으로 또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더 상당한 수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데 성매매로 검거된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재화 또는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은 이로 인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관계 법령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즉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네. 더욱 가중 처벌시키고 있습니다. 음, 우선 이제 아동 청소년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2조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한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매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같은 경우도 뭐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계법령 13조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항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사례만 들어도 참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네. 당연히 정말 무겁게 거의 뭐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해외 같은 사례는 어떤지 이렇게 성매매를 전체가 저 모든 나라가 다 규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20년 전과 후가 다르듯이. 네. 네. 그 우선은 이제 지도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성매매를 완전히 규제하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완전 합법인 지역인 나라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완전 합법인 국가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멕시코, 그리스 등이 있고 미국은 주마다 성매매 처벌 기준과 규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범죄화된 곳은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네. 완전 금지된 곳은 한국, 리투아니아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같은 경우는 비범죄화된 지역에 가서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규제 안 하는 나라 가서 하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네요. 네. 예, 그래도 우리는 속인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회로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알아봤는데요. 엄연히 성매매 금지 국가임에도 버젓이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회로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떤 점, 다름이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을 2개 정도 사게 됐는데 네, 그쪽에서
계속 뭐 무상중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산 종목이 2개거든요. 네. 근데 한 1억 넘게 제가 지금 여기 투자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네. 상태에 있고요. 예. 또 그 리딩방에서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갖고 리딩방을 또 들었는데 네. 거기서 또 내가 이런 거 안 해줘갖고 한 3일 만에 문자를 보냈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환불 요청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고 너무 답답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어쨌든 자의에 의해서 주식을 구매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천이 있긴 했으나. 자, 그런데 어쨌든 이체하고 난 후에 상대가 잠적을 했고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리딩방에서 이제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지금 계약서까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돈을 다시 뭐 환불을 받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황영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기를 네, 당한 것 비상금 같다고. 네네네. 네. 그 혹시 이제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네네. 관련돼서 좀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비상장 주식을 사신 거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건 아니고 리딩방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그 비상장 네. 주식을 살 때도 계약서를 네네. 비상장 주식을 살 때 네. 램 스튜디오하고 IP샵을 샀거든요. 네. 근데 IP샵은 계약서를 받고 램 스튜디오에는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억 넘게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 돈이 아니고 동생 돈하고 같이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1억이 넘게 되니까 저도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네. 이제 리딩방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리딩방은 완전 다른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주신 네,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자기네 법무팀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그럼 그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그 손실을 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법무팀에서 그걸 해결을 해줄 테니까 네. 리딩방에 네. 가입을 하면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의 목적으로 네. 그걸 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3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네. 뭐 한 일주일 안에 연락이 없어서 제가 네. 이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아니 문자를 맨 처음에 환불 요청을 해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램 스튜디오하고 IP샵도 그렇지만 리딩방에서는 이걸 자기네가 해결해 준다고 하고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그러고. 혹시 그 주식을 처음에 상장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게 그 당사 회사한테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금융 회사라고 관련해 가지고? 회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금융 하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자문을 주신다는 회사였나요? 아니면은 상장을 아니요. 앞두고 있는 직접 회사 차원에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네, 네. 이제 IP샵을 갖다 조금 샀어요. 네, 네. 조금 샀는데 다른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램 스튜디오라는 데서. 네. 그래서 내가 IP샵 상장하는 거 맞아요? 했더니 매달 며칠 날 잡혀 있다고. 네. 이러고 램 스튜디오 IP샵 전화 램 스튜디오도 그렇게 잡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같은 팀인지 모르고 네. 상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권유하면 이제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면서 종목을 추천해 준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아니요. 이게 막대한 제가 램 스튜디오를 22,000원에 샀으면 내가 이게 원래 이제 5만 원씩 먼저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IP샵은 무상증자를 넣어주겠다. 네. 매달 며칠 날 그리고 언제 상장을 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손실을 보시게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무상증자도 안 넣어주고 네.
무상용 중자도 안 넣어주고 네. 거기 계약서에 그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제 뭐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신고는 따로 진행을 해 보셨나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몸져 누워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3월 달이거든요. 그게 3월 달이요? 예.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아직도 네. 못 하고 있는데 제가 TV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네. 며칠 전에. 네. 그래서 믿음도 가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어찌할 방법을 네. 전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네. 너무 답답해갖고 근데 이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리딩방 추가로 연락 주신 곳이랑 그다음에 네. 이제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 주식 회사 두 군데에서 이제 연락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투자 경위라는 게 투자 자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추천해 주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곧 상장이 될 것이니까 우리 회사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네. 매달 며칠 날 상장을 한다. 네네. 그리고 무상장 중자를 넣어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투자 종목이 한 군데로 아마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회사에 추천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근데 경우인지 여기서도 매달 며칠 날 하는 거 맞다. 네네. 여기도 매달 며칠 날 서로 하는 이제 거 맞다. 확인을 해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상장 그래갖고- 예정이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믿고 또 이렇게 찾아보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느낀 게 네. 렌스튜디오도 네. IP샵에서 매달 며칠 날 상장한다. 네. IP샵 렌스튜디오가 매달 며칠 날 상장한다. 그리고 무상 중자를 넣어주겠다. 매달 며칠 날 네. 이런 계약서에 써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같은 팀인지 저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매달 며칠 그게 아니고 아예 예정이 없이 네. 저한테 좀 사기를 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좀 네. 약간 좀 지금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투자랑 사기랑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손실 부담을 껴안는 것이고 사기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 사람한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망행위로서 이 사람에게 재물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가지고 거짓말치고 이제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치게 되면은 그 투자 사실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방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사기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두 가지 업체에서 따로따로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연락처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뭐 발신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리딩방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이 한 팀일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제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수사기관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쪽에 가셔가지고 있는 사실관계를 고지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하시는 수가 제일 좋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이제 저희가 계좌를 입금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사기로 인해 가지고 그 불법적인 원인 이제 불법 원인으로 해가지고 송금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또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가 혹은 이제 계좌 이체를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범죄 사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돈을 이제 회수하시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금을 이제 가압류라든가 이제 압류를 통해 가지고 묶어두시는 게 제일 먼저 필요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사기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 자문이라든가 유사 투자 수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제 뭐 금융 자문 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금융 자문 행위를 하였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유투사라고 하죠. 유사 투자 자문업을 이제 허가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제 사기를 했다든가 혹은 이제 뭐 허가를 받지 않고 보통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행위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 증거들을 수사를 진행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네, 그게 좀 필요하시고 이제 뭐 특정 상호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제 인터넷에 그 상호 관련해 가지고 상장 회사 이렇게 치면은 보통 이제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사도 그렇고 블로그 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 먼저 이제 블로그로 사전 작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검색 문구에다가 사기라는 것을 한 개 더 넣어서 이제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관련 피해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그걸로 나왔어요. 네, 사기로. 네, 예. 사실 이제 같은 그 업체명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할 때는 사기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기라는 검색어를 같이 넣어서 보게 되면은 피해자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피해자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법적 대책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한 방식으로 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 다른 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 이제 제일 중요하신 거는 그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불법 행위를 밝혀나고 나서라도 이제 자금을 또 회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산상 손해를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고 사실을 이제 빨리 신고를 하시고 그 이제 입금하신 계좌를 묶어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수사 절차라든가 혹은 이제 법적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형사상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더해서 이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이제 편하실 것 민사로만 같습니다. 가나요, 이게? 예, 그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은 바로 민사 소송을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확보한 증거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돈을 줬다라는 것과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사기에 해당한다. 혹은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인가를 받은 업체라든가 이제 뭐 자문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허가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형사 사건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민사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사실 이제 그 법치국가에서 이제 그 법을 위반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을 때 이제 도와주는 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가장 손쉽게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경찰서 같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면은 특히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보다는 그 지방청 있잖아요. 지방경찰청, 예, 지방경찰청에 그 사이버 수사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곳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이제 일반 민원실에다 고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약간 지방청 차원에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건이 좀 더 편안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건 진행 경과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경찰청은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피해자분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역이요? 예, 그 보통 이제 범행 발생지라든가 혹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피해 발생지라든가 이렇게 관할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주소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분의 이제 관할 경찰청에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또 참고로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런데 네. 법치국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사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변호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예, 그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분이 이제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뭐 고소장 작성이라든가 접수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쯤은 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여러 군데 자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변호사를 갖다 찾아갔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일단 1,000만 원이 드는데 네.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그렇게 이제 책임을 이제 없애는 내가 이제 이게 네. 뭐 받을 수 있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 근데 안 받을 확률도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네. 네. 뭐 아무래도 뭐 수입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셔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전에 혹시라도 이제 뭐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 수사기관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서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좋은 팁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상담하는 동안에 일단은 지금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좀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또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수임료도 그것 제각각의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게 가까운 그 지방청 사이버스타즈에 고소장 좀 제출해서 여러 가지 좀 증거들을 확보하는 걸 많이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보면은 훨씬 본인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더 유리한 예,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 이해가 갔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좀 증거들을 좀 많이 확보하실수록 또 소송에선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좀 여러 가지 뭐 지방청에다가도 고소장 제출해 보시고 여러 가지 또 사기와 관련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수집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꼭 좀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예. 조금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해도 되나요? 예,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그런 사건 이후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좀 아프신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힘내시고 이럴 때에서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보통은 이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지 거기에 플러스 사기라는 단어를 쳐서 검색할 생각은 아무도 못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혹시나 뭔가 의심쩍거나 아니면 그런 주변에 제안들이 들어온다면 그 업체 플러스 사기라는 단어를 꼭 쳐보시면 또 다른 사례들이 쫙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마을 수건 사업으로 곧 도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집이 도로 부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기가 왔는데 집 철거 비용으로 건물값과 나무값을 며칠까지 넣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공탁을 걸어 못 준다고 하는데요. 땅 명의가 오래전 죽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제 슬하에는 2명의 딸과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남편 전처의 아들 1명과 딸도 1명 있는데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위임장을 받을 상황도 안 되는데 제가 땅값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연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 땅의 소유권이 오래전 사망한 남편에게 있어서 지금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제 되찾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네, 그 이제 땅의 소유권은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남편의 사망과 함께 땅은 바로 상속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권자들은 별도의 등기 없이 상속 지분별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보여지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은 각각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민법 1009조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인 상담자님께서는 1.5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배우자인 상담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남편분의 자녀들로 5명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상담자님께 부동산이 13분의 3 정도가 상속이 되고 나머지 각 자녀들에게는 13분의 2씩 각 상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담자분의 자녀들이 각각 막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막 전국과 또 해외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이 행방불명이거나 혹시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우리 상담자분께서 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상담자님은 보상금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위임장을 받는 게 가장 이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속 지분이 변해가지고 변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끝끝내 위임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당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뭐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그러진 않는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공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인해 가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네. 사안의 경우 권리 행사 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상속인들의 공탁금은 이제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 공탁금도 공소시효가 있다라는 예, 사실을 시효로 이제 소멸할 처음 수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0년 이내. 자, 상담자께서 이후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은 앞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네.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지분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인 모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들 상대로 협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은 접수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공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만약에 환수가 될 경우에는 또 증여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네, 그 토지 소유권이 환수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토지 소유권을 다시 남편 명의로 환수하는 경우가 될 것인데요. 네.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경우 만약 상담자님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다른 상속자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될 수가 있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연대로라면은 이제 주거지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보상금은 받게 됐지만 복잡한 상속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보상 수령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담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봤는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협의를 하는 게 가족 간의 가장 빠른 방법인데,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심판이라는 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어쨌든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집을 파셨지만 미처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요청에 따라 저와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구청으로부터 저희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아버님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저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대신 이전 등기를 했다 하면 취득세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네.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상속의 경우 매매와 달리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사안에서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한 것이고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의해서 포괄 승계인 자격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다만 이제 이미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자체는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상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왜 내라는 거야? 굉장히 또 억울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상속인들께서도 취득세를 피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없나요? 네. 그 사안에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네. 마치 이제 피상속인 아버지로부터 매수인에게 바로 부동산 이전 등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상속은 피상속인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상속 포기를 하신다든가 환정 승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또 빚 같은 것도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속 포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또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매도인이 이전 등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매수인 입장도 사실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사안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부동산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네. 등기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은 존재하는데 아직 이제 등기 이전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매수인은 상속인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전 등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보통 이제 또 종종 안 해주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제 상속인들에게 매매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 승계를 하고 매도인의 지위 또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인들은 상속인들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도 있을 것 같은데 취득세는 보통 이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상속인들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그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6개월간이고 해당 기간 내에 취득세의 산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취득세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을 가산금으로 이제 가산세로 합산한 금액을 이제 세액으로 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가산세에는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산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가산세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해당되면 계속해서 가산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 가산세가 한 종류로 이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네. 정도가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나는 몰랐다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매매가가 워낙 요즘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를 한 번에 납부한다는 게 참 목돈이잖아요.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혹시 분할 납부, 카드는 이제 할부가 있듯이 네. 이 취득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취득세는 온라인 이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시청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택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조회를 해가지고 일부 납부를 선택해서 최대 10회로 쪼개가지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청서에 이제 납세자 인적사항이랑 연락처, 신청자 정보 등을 기입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 원하는 답변은 못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래도 끝으로 조언 한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취득세 같은 게 등기부가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등기부가 전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 취득세를 이제 납부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납부를 미루시게 되면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 잘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차피 내야 될 거 빨리 내는 게 세금 가산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결혼한 지 2달 됐습니다. 아내와 1년 전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6개월 만나고 결혼 준비 시작한 거라 사실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고는 말은 못하는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입니다. 아내가 평소 급발진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일에 소리 지르고 크게 화를 내고 울더니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다툼을 크게 하면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리고 깨물고 그러다 다시 또 싸우다가 때리고요. 퇴근 후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아내는 폭력을 한 건 잘못했지만 싸움의 원인은 저에게 있다는 식입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일주일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따지고 보면 사실혼인데요.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난립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헤어질 생각인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려는데 한쪽이 반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아내가 저에게 욕하고 때린 정황이 담긴 녹취와 사진 등이 있는데 이걸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깔끔할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성별을 바꿔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너 좀 엄연히 가정폭력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여성 측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실무적으로는 여성 측이 피해자인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녀는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연인 간의 폭행이 발생하면 이제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게 됐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렇게 결혼하긴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법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 그냥 동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폭행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부부라든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 폭행은 가정폭력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폭행, 상해 등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아내랑 헤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내분은 또 헤어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부부라면 이제
곧장 소송으로 갔을 텐데 사실혼 관계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사실혼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혼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일방에 의해 가지고 사실혼 파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은 유책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사안에서 상담자분은 이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반대로 이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혼 파기 시 재산 분할을 다툴 수도 있게 되고 유책 배우자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지금 사실혼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게 좀 우선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재산 분할도 되고 또 나중에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또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네. 봐서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사실혼 파기도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 이 사연에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혼인을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사실혼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네. 이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 합치가 있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있었으나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성격을 준 혼인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이제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라든가 혼인 무효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께서 이제 급기야 폭행에 대한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욕설이나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와 사진 이런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행 정황 관련된 사진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로서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아내분의 욕설,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 같은 경우도 대화 중에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네. 증거로서 적법한 요건이 됩니다. 일단 다행히 이분이 이제 상황을 보면 녹취나 사진 등이 있어서 고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거를 생각 못하고 이렇게 마냥 참다가 네. 나중에 이제 문제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당한 좀 증거가 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사실 이제 폭행 사실이라든가 협박 사실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고 기록이라든가 하고 관련된 정황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보호 조치 같은 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폭행 사실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는 것이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네. 또 좋은 팁이네요. 네. 어쨌든 뭐 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마냥 포기하시기보다는 그 폭행은 이제 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네. 정황이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증거라도 이제 남아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네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맞고 있고 폭행을 당하더라도 신고까지는 안 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가정폭력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또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사실혼 파기의 경우에도 유책을 다퉈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내 유책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정리 주장을 하시고 재산분할 청구라든가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잡하시겠지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절대 법에서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성을 딱 붙잡으시고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변호사님이 워낙에 차근차근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희 상담 전화 같은 경우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직접 무료로 15분 정도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법률상담 클릭하신 다음에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 나는 좀 사연이 길다. 그런데 전화는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도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상담 사연 소개하면서 상담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황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